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0일 오후 6시를 넘었었습니다. 김명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근이 아니고죠. 한 몇 년 전이네. EBS가 자신의 중용 강연을 중단시켰다고 해가지고 광화문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또 천안함 발표를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나는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 부하들을 다 죽인 장성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폐잔병들이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앉아서 국민들에게 겁주면서 발표하는 게 구역질이 났다. 계급장이나 떼고 나오든지 일본 사무라이 같으면 할복이라도 할 일이다. 천안함 발표는 가설적 추론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KBS에서 국영방송인 KBS에서 출연을 시키는지 이것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 16일 방송된 시간이 좀 지났군요. 돌 아인 오방 간다. 이게 참 제목도 이상하게 붙였습니다. 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지칭하고 국립묘지에서 반해야 한다. 전 국민이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신탁 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 이런 방송을 그냥 여과 없이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해방과 신탁 통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참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골랐네요. 아니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런 정도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해방과 신탁 통치를 주제로 강연을 시킨 이 KBS의 정신 상태는 한번 감정이 필요합니다.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인물이라 일종의 퍼핏 괴뢰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김일성이야 괴뢰가 맞지만 이승만이 왜 괴뢰입니까? 이승만이 오히려 미국을 조종을 했죠. 그런 역사적 진실을 모르니까 모르면 무식합니다. 이 올인 코리아를 운영하는 조영환 씨가 이 김명옥 씨를 가리켜 한때 배운 무식자라는 별명을 하나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붙였느냐 하면은 2007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따라가서 평양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피땀을 착취한 아리랑 공연을 보고 찬탄을 자아내는 미학이다. 굶어 죽는 북한 사회를 탐욕이 배제된 이상국가라고 애들로 표현한 데 대해서 분노한 조영환 씨가 붙였던 무식한 배운 무식자 또는 레닌이 붙인 유명한 쓸모 있는 바보란 말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김명옥 씨가 그런 사람이란 게 아니라 김명옥 씨를 보면은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연상이 된다 이겁니다. 연상이 된다. 김 교수는 찬탁은 합리적 사유의 인간이고 반탁은 변통을 모르는 꼴통의 인간이다.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분할 점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소련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 이건 도대체 어느 교과서에서 이런 게 나오죠? 소련에서도 이렇게 안 적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 적는데요. 참 논평할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KBS 방송을 탔으니까 역사적 사실 몇 개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분단이 됐느냐? 소련 책임입니다. 미국의 책임이 아니에요. 미국은 38도선을 제시를 하면서
우선 일본군, 지금 항복하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무장 해제하고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가겠다. 이걸 스탈린에게 제의했습니다. 스탈린이 그걸 받았어요. 38도선은 분단선으로 그어진 거 아닙니다. 군사 분계선, 서로 군사적 관할권의 경계선으로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분단선으로 만든 자가 스탈린입니다. 이미 1945년입니다. 9월 유명한 전문을 소련군에 보냅니다. 38도선 북쪽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다 하는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 하나님 같은 스탈린의 지시입니다.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분단이 왜 되었느냐, 머리 삼매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국 1945년 9월의 스탈린의 지령대로 된 겁니다. 38도선 북쪽에 소련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스탈린의 의도를 모르고 38도선 남쪽에 좌익 공산주의자도 포함된 좌우 합작 정부를 세워볼까 라는 생각 정도 갖고 있고, 또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소련과 협상을 하지만은 이미 소련의 입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성공할 리가 없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남한에라도 정권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미국이 무슨 분단의 책임이 있습니까? 소련의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이 소련 편을 듭니다. 소련은 분단 뭡니까 이거 도대체.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니 이분은 1980년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가 공개된 게 언젠데요? 90년대에 공개됐는데 20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잔탁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외상 회의에서 당분간 한국을 신탁 통치했다가 독립시킨다 하는 결의를 했을 때 한국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미개인도 아닌데 왜 또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하느냐,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반토운동입니다. 공산당도 민심을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어요. 남한의 박헌영. 그러나 소련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선공산당이 태도를 바꿔서 신탁 통치 찬성으로 갑니다. 이게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이게 공산당 운동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완전히 민심을 배신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스탈린의 노예구나, 스탈린의 부하들이구나, 저자들의 조국은 한국이 아니고 소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남한에서 공산정권 수립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명옥이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탁 통치 찬성은 합리적 사유의 인간이고 신탁 통치를 반대한 사람들은 꼴통 인간이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빨갱이란 말이 언제부터 확산됐느냐? 바로 공산당이 신탁 통치 찬성을 하면서 스탈린의 부활하는 것이 입증된 이후부터 빨갱이란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는 스스로 빨간 걸 좋아하니까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레스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김구 90%의 한국인들이 반대한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공산당과 합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이기 때문에 콜레라와 인간은 같이 살 수가 없다. 공산당과 그 공산당이 소련이 지원하는 그 공산당 세력과 합작 정부를 만들었다가는
공산화된다. 이 예언이 1945년의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은 언제 적중했느냐. 그 뒤에 동구에서 특히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좌우 합작 단계를 거칩니다. 좌우 합작해놓고 좌익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적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좌익 공산화 정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각성, 좌우 합작은 안 된다. 그런데 신탁 통지를 찬성하면 그게 좌우 합작으로 갑니다. 공산화돼서 우리가 신탁 통지 찬성했더라면 좌우 합작을 거쳐서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괴뢰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이게 자 데려왔다고 그러는데 김일성이야 소련군이 데려왔죠. 김일성은 해방됐을 때 어디 있었느냐? 하바롭스크 근방에 소련군 대위 복장으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해방시키는 소련군의 진격에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련 정보기관에서 김일성을 앞으로 써먹기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소련군 복장을 하고 1945년 9월에 북한에 등장했습니다. 소련군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소련군 대위 복장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복장을 하고 왔습니까? CIA 첩자로 왔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귀국을 방해당해가지고 10월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메가드 사령관, 극동군 사령관, 메가드 사령관이 도와주고, 그리고 미군들이 여기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한국인들이 이승만은 언제 옵니까? 이승만 박사는 언제 옵니까? 하는 거예요. 아, 이승만 박사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최고 지도자구나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초빙을 합니다. 미군이 이승만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승만을 모시고 와가지고 좀 수습을 하려고 그래 했던 겁니다. 어떻게 김일성과 이승만을 같이 괴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된다고요? 이런 망언은 5.18 망언보다 더 심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승만이 괴뢰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괴뢰 정권의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18 망언보다 더 심한 김명옥 망언입니다, 이거는. 또 사실이 아니죠. 아니, 망언이란 걸 아무나 제가 망언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닐 때. 자, 그러면은 이승만과 미국과의 관계는 뭐냐? 이 김용욱 씨가 알면서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당시에 미국의 국무부에는 친소파가 많았어요. 공산주의자 간첩도 있었습니다.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LG 히스입니다. LG 히스는 미국 국무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얄타 회담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좌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미 그 전부터 LG 히스는 소련에 포섭된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UN 창립할 때 사무총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IMF 창립할 때 미국의 대표였던 화이트라는 사람도 이게 소련 간첩이었어요. 참 소련 간첩 두 사람이 소련에 포섭된 간첩 두 사람이 미국 최고 관리였습니다. 만약 발각되지 않았으면 한 사람은 국무장관 되고 한 사람은 재무장관 되었을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행정부에 들어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견제를 했습니다. 이승만, 특히 LG 히스가.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연히 그런 국무부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미 군정당국, 특히 하지 사령관이 미 군정당국과 사사건건 대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공산당은 안 된다는 것이고 하지는
공산당과 민주주의, 뭐 이른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공산당에도 다 활동을 허용하고 해야 된다. 이 노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신탁 통치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1945년 12월 19일 KBS 방송을 통해서 공산당은 안 된다. 공산당은 민족 반역자다. 나는 공산당과 결별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당을 가장 본질적으로 비판한 정치 지도자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트루만 대통령도 이승만 노선으로 갑니다. 1947년 유명한 트루만 닥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겠다. 자유를 지키는 나라를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때 비로소 이승만 노선과 트루만 노선이 같아지지, 그전에는 미국은 오히려 이승만을 경계를 하고 이승만을 고립시키고 이승만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란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론이 달라지면 미국의 정책도 달라진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직접 외교 활동을 합니다. 한국에 공산주의를 막으려면은 한국에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인데 무슨 미국의 괴뢰입니까? 미국을 지도한 사람이지. 김일성을 괴뢰라고 하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이승만까지 괴뢰라고 물고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비열한 양비론입니다. 지식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천사와 악마를 같은 동렬에 놓으면 됩니까? 이승만이 괴뢰라고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초청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 말을 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일본과는 수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등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저런 고얀 놈이 있나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그렇게 번역은 안 했죠. 그 옆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낭패한 미국 들레스 국무장관이 아이젠하워를 달래가지고 다시 정상회담에 합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섭니다. 시계를 딱 보더니 오늘 지금 내셔널 플레스 클럽에 가서 내가 연설을 하게 돼 있으니까 나는 준비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 해서 나가버렸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미국의 괴뢰라고요?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방공포로 2만 5천 명 석방해가지고 2만 5천 명을 다 탈출시켜버렸습니다. 휴전 협상이 포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었습니다. 휴전 협상을 깨질 판이 되었어요. 화가 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연금시키는 아이디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다루지 못하면 다 된 이 협상, 휴전 협상 또 깨지게 생겼다고? 그때 이승만은 자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도록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승만을 달래는 차원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이게 바로 한미 동맹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도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입니까? 미국의 괴뢰입니까? 이런 김명옥 씨와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게 좀 깝깝하네요.
그러니까 KBS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5.18 망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대한 건국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은 영국의 괴뢰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김용옥 씨가 누리는 이 자유, 평화, 복지,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한 대한민국 건국을 한 덕분 아닙니까?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우물을 누가 팠는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라고요. 음수사원. 음수사원. 한국엔 참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인식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사람이 한때 전 국민의 어른의 30%나 됐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게 오판을 하는 거예요. 학력이 낮을수록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 머리 좋은 것하고 분별력이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별력, 선악 분별력, 피하 분별력, 진위 분별력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정신이 맑아야 속지 않습니다. 잡다한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정리가 안 되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콤플렉스, 열등감과 이렇게 뒤섞여버리면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방송에 등장시키면 안 되죠. 더구나 국영방송 아닙니까? 이건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위반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배운 사람들의 반응, 배운 무식자가 아니고 배운 유식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반응을 해야 됩니다. 괴뢰 정권입니까? 괴뢰 정권이 대통령 아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감사합니다.